이모가 정말 싫다고 하시면 저 지금 멈출게요. 하지만 이모, 저는 도저히 못 멈추겠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거든요. 그가 제 목덜미에 뜨겁고 무거운 숨결을 내뱉으며 속삭였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엄마 친구와 친구 아들이라는 견고한 가면을 쓰고 버려온 이 아슬아슬한 연극이 드디어 막을 내릴 시간이라는 것을요. 거실 창밖으로 흐르는 정막보다 더 깊은 우리만의 비밀. 그 뜨겁고도 시린 고백을 지금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온 친구 아들의 거칠고 눅눅한 숨소리. 평생을 누구의 아내라는 껍데기 속에 갇혀 스스로를 지워왔던 저의 메마른 가슴에 결코 붙어서는 안 될 지독하고도 찬란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 금기된 불길은 저라는 존재를 죄로 만들어버릴까요? 아니면 비로소 다시 살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메마른 가슴에 작은 파문을 던져드리는 늦은 고백의 수진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가슴 속에 말 못할 비밀의 무덤을 하나둘 늘려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보이지만 그 바닥 깊은 곳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진흙탕 같은 욕망과 후회가 겹겹이 가라앉아 있는 법이니까요. 남들에게는 평온한 일상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여사님들과 선생님들의 가슴 한구석엔 누구나 태우지 못한 불씨 하나쯤은 품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별 후 찾아온 지독한 고독 끝에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어느 여사님의 뜨겁고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 잠시만 저와 눈을 맞춰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눌러주시는 그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세상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할 이 은밀한 고백들을 계속 이어가는데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자, 이제 제 가슴 속 깊은 무덤 하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조용한 지방 도시의 변두리, 낡은 골목 끝에 자리한 평범한 2층 양옥집입니다. 80년대 말에 지어진 이 집은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작은 마당이 있고 1층은 저희 부부의 생활 공간이었죠. 2층은 외부 계단으로 연결된 작은 옥탑방 같은 공간이 있는 그 시절 흔히 볼 수 있었던 2층 양옥집입니다. 이 집에서 저는 자식도 없이 30년 넘는 세월을 남편과 단둘이 보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는 끝내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몸을 섞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 어느덧 우리에게 침실은 사랑의 공간이 아닌 서늘한 공기만 감도는 냉랭한 시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천장의 무늬를 세며 빨리 끝나라고 빌었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밤, 남편의 등 돌린 무심한 뒷모습만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여자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그렇게 껍데기뿐인 삶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닌 그저 집안을 돌보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는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죠. 그러던 중 옆집 살던 절친 명숙이네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 아들인 지훈이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 지훈이의 학군 문제와 서울에 새로 나온 좋은 가게 자리 때문이었죠. 한동안 제 마음은 텅 빈 폐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하던가요. 명숙이가 떠나고 몇 해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당혹감이, 그보다는 앞으로 홀로 버텨야 할 막막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명숙이는 온 식구를 데리고 한달음에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가게 문까지 닫아 걸고 내려온 명숙이는 제 손을 잡고 밤새도록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의젓해진 지훈이 역시 검은 양복을 입고 장례식 내내 제 곁을 지키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해주었죠. 상주도 없는 쓸쓸한 장례식장이 될 뻔한 그곳을 명숙이네 식구들이 온기로 채워주었을 때 저는 그들이 제 유일한 혈육이나 다름없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지훈이가 제 붓고 지친 어깨를 다독이며 이모, 제가 옆에 있을게요. 힘내세요라고 말할 때 지훈이의 손길에서 느껴지던 묵직하고 뜨거운 힘이 왠지 모를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홀로 된 지 2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여름 방학을 앞두고 명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지훈이가 이번 방학 때 너희 집에서 좀 공부하면 안 될까? 서울 집은 가게 손님들 때문에 너무 시끄럽고 지훈이가 고시 공부하느라 예민해져서 집중이 안 된다네. 내가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적막한 이 큰 집에 누군가의 온기가 들어온다는 사실이, 그것도 믿음직한 친구 아들 지훈이가 온다는 것이 내심 반가웠으니까요. 혼자 밥을 먹고 적막한 거실에서 TV 소리에 의지에 잠드는 삶 속에 젊고 활기찬 생기가 찾아온다는 것만으로도 죽어있던 심장이 미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뒀던 옥탑방을 말끔히 청소하고 새 침대도 들여놓고 창문에 새 커튼도 달고 나니 기분이 한결 새로워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사는 내 집에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마음만으로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지훈이가 한 달 남짓한 짐을 싸들고 저희 집 2층 옥탑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훌쩍 커버린 지훈이는 어느덧 사내 냄새가 물씬 풍기는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단둘이 지내는 게 혹시 어색하지 않을까 잠시 걱정했지만 오히려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지훈이는 서울에서 가져온 맛있는 간식거리를 내밀며 살갑게 대화를 건넸고 저는 지훈이를 위해 정성껏 식탁을 차렸습니다. 이모, 음식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서울에서는 도무지 이 맛이 안 나거든요. 이모 밥 먹으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식탁에 마주 앉아 서울 생활이며 대학교 캠퍼스 이야기로 꽃을 피우던 그 시간들. 지훈의 낮은 저음이 거실을 가득 채울 때마다 저는 텅 비었던 집안의 뜨거운 피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이는 공부하다가도 제가 마당을 쓸고 있으면 얼른 달려 나와 빗자루를 뺏어들 만큼 착하고 살가운 친구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빗자루를 잡을 때마다 구릿빛 팔뚝에 단단하게 솟아오르는 근육과 핏줄을 볼 때면 지훈이도 이제 어른이 다 되었구나 하는 마음에 대견하기도 하면서도 완연히 한 청년이 되어버린 모습이 조금 낯설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80년대 새마을 주택의 구조였습니다. 2층에는 방만 있을 뿐 욕실은 오직 1층 다용도실 옆에 하나뿐이었거든요. 화장실은 마당에 하나 따로 있어서 조금 불편해도 괜찮았지만 문제는 샤워였습니다. 지훈이가 샤워를 하려면 반드시 1층 제 거실을 지나 욕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지훈이가 씻으러 들어간 뒤 얇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물소리와 거친 숨소리, 그리고 지훈이 나간 뒤 욕실에 가득 찬 눅진한 수증기와 낯선 남자의 비누 향기는 제 가슴 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여자의 감각을 날카롭게 자극했습니다. 그 향기는 남편의 무미건조한 향취와는 전혀 다른 날 것 그대로의 청춘이 뿜어내는 수컷의 냄새였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주책이야, 정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산 세월이 길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조심성이 무뎌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문을 잠그는 일이 거의 없었던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욕실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옷을 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옥죄던 속옷을 풀어 헤치고 막 알몸이 되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용도실에 수건을 두러 들어오던 지훈이가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아, 저는 비명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제 알몸이 지훈의 시야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지훈이는 당황한 듯 멈춰섰지만 그의 눈동자는 초조해하면서도 제 어깨에서부터 허리 라인 그리고 그 아래까지 바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입을 살짝 벌린 채 제 가슴으로 올라와 머물던 그의 시선. 그 짧고도 긴 정적 속에서 저는 지훈의 눈동자에 서린 뜨거운 갈망과 당혹감을 분명히 읽었습니다. 저 역시 본능적으로 몸을 가리려고 애쓰며 그 뜨거운 시선을 받아내며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죄송해요, 이모.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이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서둘러 문을 닫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제 가슴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수치심보다 더 컸던 건 청년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 혹시 여전히 매력적인가 하는 상상에서 오는 묘한 흥분감이었습니다. 나도 아직 여자일 수 있을까? 나를 저런 눈으로 봐주는 남자도 있구나. 라는 자각이 전율처럼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터무니없지만 지훈이 저를 여자로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환상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책이라 자책하면서도 이 되살아난 생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몸매가 드러나는 얇은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고 지훈의 주위를 서성였습니다. 얇은 천 너머로 제 가슴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알면서도 지훈의 방 앞을 지날 때면 일부러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제 안의 여자가 비로소 기지개를 켜며 지훈이의 반응을 보고 싶다는 위험한 충동에 사로잡힌 것이죠.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제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살갑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는 그날 이후 부쩍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눈길 한 번 마주치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네, 아니요 같은 단답형으로 일관하며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 행동했습니다. 역시 내 착각이었나? 친구 아들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애가 나를 얼마나 경멸할까? 지훈의 회피가 계속되는 일주일 동안 제 마음은 지옥을 오갔습니다. 도발에 실패했다는 비참함과 자신의 주책스러움에 대한 자괴감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지훈과 마주칠 때마다 느껴지는 그 서늘한 침묵은 제 살결을 베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침묵 아래에서 훨씬 더 뜨겁고 위험한 진실이 끓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지훈이는 저를 정말 미워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더 무서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적막한 2층 방에서 들려오는 지훈이의 거친 숨소리. 저는 그날 밤 결코 봐서는 안 될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지훈이가 숨기고 있던 그 지독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2부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2부에서 곧 뵙겠습니다. 이모, 수진 이모. 아, 못 참겠어. 방 문틈 사이로 들려온 것은 제 이름을 고통스럽게 부르는 지훈이의 낮은 신음이었습니다. 친구 아들의 가장 내밀한 세계를 훔쳐본 그 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고백의 수진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사는 저의 집에 친구 아들 지훈이가 머물게 되면서 벌어진 아슬아슬한 사고와 묘한 기류를 들려드렸습니다.
제 알몸을 목격한 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차갑게 피하던 지훈이.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상상조차 못한 뜨겁고 비릿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직 일부를 못 보신 분들은 일부부터 보고 오시면 이 고백의 무게를 더 깊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지훈이와의 그 숨막히는 침묵이 열흘째 이어지던 밤이었습니다. 그 열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처절한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지훈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돌렸고 저는 그런 지훈의 뒷모습을 보며 수천 번도 더 자책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친구 아들 같은 애를 상대로 무슨 망신이야. 도발에 실패했다는 비참함은 어느덧 제 살결을 파고드는 수치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냉전 속에서도 제 몸의 감각은 이상하게도 더 예민해져만 갔습니다. 지훈이가 나간 욕실의 비누 향기, 계단을 오르내리는 묵직한 발소리 하나하나가 제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아이가 2층으로 올라가고 나면 저는 그가 밟았던 계단에 손을 대어 남은 온기를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미친 짓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눅진한 습기와 열기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 마당으로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밤 공기조차 미지근한 열대야 속에 멍하니 서 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2층 옥탑방 창문에 여태 불이 켜져 있더군요. 이 무더위에 지훈이도 잠을 못 자고 곳이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더위 때문에 뒤척이는 건지 걱정이 됐습니다. 시원한 미숫가루라도 한 잔 타다 줘야겠다는 마음을 핑계 삼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얼음물을 가득 채워 사각거리는 소리가 나도록 시원하게 미숫가루를 타서 쟁반을 들고 외부 계단을 올랐습니다. 쟁반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냥 시원한 것만 전해주고 오는 거야. 이 더위에 애가 고생하니까. 다른 마음은 없어.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마지막 계단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지훈의 방문이 아주 살짝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눅진한 습기와 함께 짐승의 것 같은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 문틈 사이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곳엔 제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줄만 알았던 친구 아들 지훈이가 책상 위에는 수험서를 펼쳐둔 채 제가 오늘 낮에 욕실 옆 다용도실 세탁바구니 위에 조심성 없이 던져두었던 분홍색 레이스 속옷에 코를 박고 미친 듯이 제 향취를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모, 수진 이모. 아, 정말 미치겠네. 지훈의 입에서 터져나온 제 이름은 제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고백보다 노골적이고 뜨거웠습니다. 지훈은 제 살결이 닿았던 그 얇은 조각에 얼굴을 묻은 채 격렬하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무심하게 지나치던 그의 머릿속에 어떤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 제 안의 자괴감은 순식간에 안도감과 걷잡을 수 없는 갈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훈이가 나를 피했던 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동경이자 저라는 사람의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남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의 거친 호흡이 좁은 옥탑방 공기를 달구고 있었고 그 열기는 문틈을 지나 제 심장까지 단숨에 타오르게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그의 붉게 달아오른 어깨와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너무나 관능적이어서 저는 하마터면 들고 있던 쟁반을 놓칠 뻔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쟁반이 소리를 내지 않게 조심하며 소리 죽여 바쁘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박동을 안고 저는 다시 1층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는 공포와 기대가 뒤섞인 저만의 은밀하고도 아찔한 초대였습니다. 따뜻한 물을 가득 채운 욕조 속에 몸을 담갔습니다. 수증기가 자욱한 욕실, 눈을 감으면 천장을 타고 내려오는 지운의 환청 같은 숨소리가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조금 전 문틈으로 보았던 지운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 제 이름을 고통스럽게 부르던 그 낮은 목소리. 저는 지운의 목소리에 화답하듯 아주 오랜만에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욕조 속에서 제 몸이 내지르는 소리 없는 함성이 2층 지운의 거친 호흡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밤 저는 비로소 껍데기뿐이던 삶을 벗어던지고 한 명의 여자로 다시 태어나는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사이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숨결을 느끼는 기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 더 대담해졌습니다. 지훈이 샤워하러 내려오는 시간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된 저는 일부러 욕실 옆 다용도실 세탁바구니 위에 제 은밀한 속옷들을 조심성 없이 흘려두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스가 화려한 조각, 속이 훤히 비치는 실크 끈. 그것들은 지훈을 향한 제 은밀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지훈이 그것을 몰래 챙기는 기척을 거실에서 느끼며 저는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은밀한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그 죄책감 섞인 쾌락에 빠져들었고 저는 그가 제가 파놓은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방학이 끝나고 지훈이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이 달콤하고 은밀했던 게임도 지훈과 서울로 돌아가자 막을 내렸죠. 지훈이 떠난 집은 전보다 더 지독한 조용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다시 적막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예전의 무채색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는 붉은 꽃이 걷잡을 수 없이 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3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찬바람이 불어오는데도 제 몸속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밤마다 지훈이 머물던 2층 방을 올려다보며 혹은 지훈의 흔적이 남았던 욕실에 홀로 앉아 저는 그가 남긴 뜨거운 숨결을 추억했습니다. 우리 서로의 욕망은 그렇게 해소되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 커져가는 욕망의 무게에 괴로워하며 밤잠을 설치던 즈음 서울에 있는 명숙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한데 일손이 너무 부족하네.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사람 구할 틈도 없어. 너 서울 올라와서 딱 일주일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지훈이 방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지내면 돼. 너도 기분 전환도 할 겸 한번 올라와. 저는 지훈이가 기숙사로 돌아가 비어있는 그의 방을 쓰기 위해 짐을 쌌습니다. 서울 명숙이네 집 지훈의 방에 들어선 순간 그의 채취가 은은하게 밴 낯선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손때가 묻은 전공 서적들, 옷걸이에 걸린 그의 셔츠, 그 모든 것들이 지훈이가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닌 한 명의 사내임을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가게 일을 마치고 지훈의 방으로 들어온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야릇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잠을 청하는 것만으로는 이 일렁이는 마음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장 내밀한 세계를 엿보고 싶다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지훈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리된 옷가지들 사이로 지훈의 채취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옷장 한쪽에 작은 종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리본까지 둘러진 그 상자는 마치 누군가 발견해주길 기다리는 어린 새의 둥지처럼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연 순간 저는 비명 같은 숨을 들이켜야 했습니다. 그곳엔 제가 우리 집에서 잃어버렸던, 아니 그에게 흘려주었던 제 내밀한 속옷들이 마치 성스러운 유물처럼 정갈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개어져 있는 그 조각들을 보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너는 서울에서도 나를 이렇게 품고 살았던 거니? 기숙사에서 나와 집에 올 때마다 이걸 보며 나를 상상했던 거니? 상자 속에 숨겨둔 지훈이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진하게 확인한 순간 억눌려왔던 나의 갈망이 풍선처럼 부풀러 올라 저희 가슴과 머리를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지훈의 지독한 그리움이 제 온몸을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상자 맨 아래 마치 자기를 발견해달라고 속삭이듯 놓여있던 지훈의 향기가 깊이 밴 남자 속옷 한 장이었습니다. 왜 이 여기에 지훈이의 속옷이 있을까? 혹시 내가 온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여기에 놓아둔 걸까? 내가 봐주길 원해서? 이런 기대감 섞인 망상 같은 게 다시금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어. 그래서 뭐 어쩌려고. 명숙이 아들이잖아. 정신 차려. 안 돼, 그만. 이렇게 불타오르는 망상을 막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향기가 온 방안을 채우는 듯한 착각 속에서 그 향취에 취해 지훈의 침대에 제 몸을 맡겼습니다. 절정의 순간이 지나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지훈도 나처럼 아직까지 나를 간절히 원해서 아직도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잊고 싶은 지난날의 짓궂은 장난감이었는지 말이죠. 꼭 알고 싶다는 도발적인 욕구가 치솟았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레이스 속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온기가 가득 뺀 그 조각을 지훈의 속옷이 있던 그 상자 맨 아래에 몰래 밀어 넣었습니다. 만약 지훈이 여전히 이 상자를 열어보고 저를 탐닉하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제 흔적을 발견할 것입니다. 대신 지훈의 향기가 밴 그 남자 속옷은 제 가방 깊숙한 곳에 전리품처럼 숨겨두었습니다. 지훈이가 혼자서 끙끙 앓으며 키워온 그 뜨거운 욕망에 나도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전리품을 품에 안고 내려온 지 얼마 뒤 지훈이가 입대를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내려오겠다고 전화했습니다. 드디어 마주하게 된 두 사람. 과연 지훈이는 제 대답을 확인했을까요? 하지만 그 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훈이의 폭주와 수진 여사님의 거절, 그리고 2년의 긴 이별. 이들의 사랑은 여기서 끝인 걸까요? 마지막 3부에서 그 뜨거운 결말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2부를 준비하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곧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진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이 지붕을 고치러 꼭 올게요. 이 비밀, 우리 무덤까지 가져가요. 군대에서 돌아온 친구 아들은 더 이상 수줍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서슬 퍼런 남자의 눈빛을 한 그가 제 집 지붕을 고치러 온 날, 억눌렸던 우리의 20년 세월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의 금기를 깬 그 뜨거웠던 마지막 밤의 고백, 지금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고백의 수진입니다. 1부와 2부에서 지훈이와의 아슬아슬한 유혹과 비밀스러운 교감을 들려드렸죠. 서울 지훈이의 방에서 저지른 저의 발칙한 도발, 그리고
그 대가로 찾아온 인연의 공백. 오늘은 드디어 그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하나가 된 두 사람의 결말을 전해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이 조마조마한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는 우리들만의 비밀입니다. 지훈이가 군대에 가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러 내려왔을 때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서울 지훈이의 방에서 제가 저질렀던 그 발칙한 도발, 그 상자 맨 아래에 제 온기가 가득 뺀 속옷을 몰래 넣어두었던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순간도 제정신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가 과연 그것을 확인했을지, 확인했다면 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기대와 공포가 뒤섞인 감정에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드디어 대문이 열리고 지훈이가 들어섰습니다. 입대를 며칠 앞둔 지훈이는 여전히 말쑥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지훈이는 너무나 평온하고 살가웠습니다. 이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서울집에서 엄마 도와주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엄마가 이모 칭찬을 얼마나 하던지. 지훈이는 예전처럼 넉살 좋게 웃으며 제가 좋아하는 과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그는 군대 생활에 대한 걱정이나 저녁 후의 복학 계획 같은 평범한 이야기들만 늘어놓았습니다. 정작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던 그 상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너무 깊숙이 넣어둬서 못 본 걸까? 아니면 봤는데도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걸까? 지훈이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수다를 떨수록 제 안의 안도감은 서서히 아쉬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내가 한 짓이 그저 나이든 여자의 주책맞은 장난으로 치부된 건 아닐까 하는 비참한 기분마저 들었죠. 그렇게 지훈이의 살가운 태도에 방심하며 그래, 다행이다. 그냥 이렇게 묻어두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훈이와 술 한 잔을 곁들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취기가 적당히 올라 제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습니다. 저를 부축하며 자연스레 뒤따라 들어온 지훈이가 갑자기 방문을 잠그더니 저를 뒤에서 거칠게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조여왔고 귓가에 닿는 그의 숨결은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았습니다. 이모, 상자 속에 남겨둔 그 선물 잘 받았어요. 그거 확인한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이모를 어떻게 안아야 할지 상상하느라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까부터 이모 앞에서 평범한 척 떠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거칠었습니다. 그는 저를 돌려세워 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하루 종일 감춰왔던 뜨거운 갈증이 이글이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턱을 들어 올리더니 그대로 제 입술을 집어삼켰습니다. 그것은 짧은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의 뜨겁게 젖은 혀가 제 입안을 거칠게 헤집어 놓았고 저 역시 정신을 잃은 채 그의 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친구 아들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왔던 비릿하고도 농밀한 욕망이 마침내 실체가 되어 우리를 뒤덮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절정의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명숙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친구 아들의 인생을 내가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지독한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전율하는 몸을 억지로 추스르며 지훈이를 밀쳐냈습니다. 지훈아, 안 돼. 이모가 잠시 미쳤었나 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러지 마. 제발 나가줘. 지훈이는 고장난 로봇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제 거절에 지훈이는 큰 상처를 받은 듯 보였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잠시 쥐었다가 힘없이 놓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이모.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이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모한테 못된 마음을 키워와서 그래요. 다 제 잘못이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잘 다녀올게요. 그 애틋하고도 절제된 반응이 오히려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지훈이는 그렇게 제 방을 나갔고 그 길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군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뒤 저는 매일 밤 그날의 거절을 후회했습니다. 지훈이가 복무하던 2년 동안 저는 마치 죄인처럼 지냈습니다. 미안함과 그리움이 뒤섞여 제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편지 한 통 없었지만 저는 매일 밤 지훈의 방을 청소하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막을 깨고 명숙이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아, 지훈이 제대한 거 알지? 애가 복학 전까지 2~3달 정도 시간이 좀 남는데 너네 집 지붕 비샌다며? 내가 지훈이한테 가서 좀 고쳐주라고 했어. 군대에서 공병으로 있으면서 그런 일 아주 많이 했대. 잘 됐지 뭐니. 그 녀석 처음엔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뭔가 결심한 것처럼 결국 짐 싸서 내려간다더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대문이 열리고 지훈이가 들어섰습니다. 군대에서 다져진 서슬 퍼런 사내의 눈빛, 햇볕에 그을린 단단한 팔뚝.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남성미를 풍기며 제 앞에 선 지훈이는 거실로 들어와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이모, 지붕에 비가 새서 고생하신다고 들었어요. 불편하시지 않게 최대한 빨리 손보고 올라갈게요. 낮게 깔리는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가 건넨 첫인상은 예의 바른 청년이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건조하고 무뚝뚝한 눈빛은 제 가슴을 서늘하게 찔렀습니다. 지훈이는 인사를 마치자마자 마치 남을 대하듯 차갑게 거리를 두며 연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네, 아니요 같은 단답형뿐이었죠. 지훈의 무심함은 오히려 제 갈증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지붕 위로 올라갔고 하루 종일 마당에 어지럽게 널어둔 목재와 장비들 사이를 오가며 철저하게 공사하러 온 인부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차갑고 고요하게 공사가 마무리되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내일 새벽 일찍 서울로 올라가겠다며 짐을 챙겼고 저는 끝내 그 아이의 진심을 확인하지 못한 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방 안에서 심란한 밤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침대 머리맡에 낯익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방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그곳에 든 것은 제 속옷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훈이가 군대에서 2년 동안 수도 없이 써내려간 하지만 끝내 붙이지 못한 수십 통의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모, 제발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날 밤의 거절조차 저를 아끼는 마음이었다는 걸 알아요. 혼자 남은 그 집에서 이모가 얼마나 외로울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모를 잊는 게 죽기보다 힘들지만 앞으로의 우리 미래를 위해 어떻게든 이 못된 감정을 다스려 볼게요. 하지만 이모, 사실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여자로 갈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못난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종이 곳곳에 얼룩진 눈물 자국과 절절한 고백들을 읽어내려가며 제 마음속의 마지막 빗장이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지훈의 그 차가움은 저를 잊은 게 아니라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어떻게든 참아보려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마치 이 순간을 미리 준비하기라도 하듯이 소중히 간직해왔던 가장 아찔한 진한 분홍색 레이스 란제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살결이 비치는 얇은 실크 가운만을 걸친 채 오로지 지훈만을 향한 갈증을 안고 소리 없이 2층 옥탑방 계단을 올랐습니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의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지훈은 창밖의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는 대신 문가에 멈춰서서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제 운명을 그의 처분에 맡긴 죄인처럼 혹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인을 맞이하는 소녀처럼 떨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그가 뒤돌아보기를 기다렸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지훈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얇은 가운 속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난 제 차림을 마주한 순간 지훈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운 이성에서 이글거리는 욕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욕망 가득한 열기로 가득 찼고 저를 집어삼킬 듯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지훈의 커다란 두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에게 몸을 기대며 안겼습니다. 지훈아, 이제 나를 어쩌면 좋니? 제 수줍은 고백에 지훈은 제 손을 거칠게 끌어당겨 저를 자신의 품으로 완전히 밀착시켰습니다. 우리는 서 있는 채로 서로를 갈구하듯 엉겨붙었습니다. 지훈의 입술은 굶주린 남자의 그것이 되어 제 입술과 목덜미를 사정없이 집어삼켰고 저 역시 그의 단단한 어깨를 붙잡으며 20년의 갈증을 토해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리고 서로의 얼굴을 부비고 살결을 옷 속으로 만질 때마다 터져나오는 신음은 빗소리보다 더 격정적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서 있는 채로 서로의 몸을 탐닉하던 지훈은 돌연 멈춰서서 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모, 정말 싫다고 하시면 저 지금 당장 멈출게요. 죽을 만큼 힘들겠지만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이모, 저 지금 제 마음을 도저히 못 멈추겠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거든요. 그의 절절한 고백에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는 저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지훈은 저를 단호하게 침대 위로 눕혔습니다. 그리고 제 위를 덮쳐오며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목덜미와 어깨를 격정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수년간의 가식과 억눌림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그 밤, 우리는 낡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지훈은 제 몸 구석구석을 성스러운 유물을 다루듯 그러나 집요하고 탐욕스럽게 탐닉했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살결에 닿을 때마다 저는 정신을 잃을 듯한 환희 속에서 그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밤 단 한순간도 서로를 놓아주지 않은 채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눌러왔던 욕구를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이는 서울로 올라가는 대신 저희 집에서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묘한 꾀를 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훈이는 마당의 드릴과 망치, 전선 더미와 목재들을 일부러 어지럽게 흩어놓았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 우리를 이 집안에 가두는 완벽한 요새를 만든 것이죠. 우리는 그 고립된 낙원 안에서 집안 구석구석을 우리의 살결로 채워나갔습니다. 저는 사별 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요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재우고 새벽같이 일어나
그 아이가 좋아하는 밑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지훈이를 위해 정성껏 식탁을 차리는 그 시간들이 마치 꿈꾸던 신혼생활 같아 저는 매 순간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을 친 거실은 한낮에도 깊은 밤처럼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거실 바닥을 뜨거운 열기로 적셨고 안방 침대 위에서는 지훈의 젊은 육체가 제 위를 덮칠 때마다 제가 비로소 한 명의 여자로 완성됨을 느꼈습니다. 욕실의 차가운 타일 위로 쏟아지는 물소리 아래서 젖은 살결이 맞닿을 때의 전율, 그리고 지훈이 머물던 2층 옥탑방에서 그가 몰래 나를 갈구했던 그 좁은 침대 위의 탑니까지. 이 집의 모든 공간은 우리의 숨결과 땀방울로 빚어진 은밀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잠시 철물점에 간 사이에 연락도 없이 명숙이가 반찬 보따리를 들고 갑자기 들이닥친 것입니다. 서울 가게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기로 해서 당분간 시간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숙이는 오자마자 지훈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된다며 지훈의 방부터 찾았습니다. 명숙은 지훈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습관처럼 주섬주섬 옷가지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침대 구석에 떨어진 제 레이스 속옷을 명숙이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무방비로 자유를 만끽하느라 미처 집안을 치우지 못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홀린 듯 명숙을 뒤따라서 같이 지훈 방에 들어온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명숙이가 그 속옷을 들고 저를 천천히 돌아보았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너 혹시 지훈이 이놈이 여기로 여자친구 데리고 오는 거 본 적 있니? 명숙의 의심의 화살이 저를 비껴가 지훈이의 숨겨둔 여친이 있는가 하는 방향으로 튄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는 밤에는 워낙 일찍 자서 잘 모르겠네. 그런 일이 있었을까? 명숙이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지훈이가 엄마 또래의 저를 여자로 본다고는 명숙이도 상상을 할 수 없었겠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슬아슬하게 이 위기를 넘겼지만 명숙이가 당분간 머물며 저를 돌봐주겠다고 선언하면서 진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셋이 함께 지내며 이미 불붙은 우리의 욕망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훈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터질 것 같은 갈증에 우리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멈추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명숙이가 장을 봐오겠다며 마트로 나갔습니다. 명숙이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2층 지훈의 방에서 급하게 서로를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숙이의 차가 다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두고 간 것인지 명숙이가 생각보다 너무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나 카드 지갑을 두고 갔네. 얘 어디 있니? 거실에 저도 없고 마당에 지훈이도 보이지 않자 명숙은 이상함을 느꼈는지 한달음에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저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급한 나머지 지훈이 문 밖에 벗어두었던 신발들을 방 안으로 들이려고 하는 순간 계단으로 명숙의 머리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혼비백산하며 제 신발만 간신히 들여놓고 급하게 문을 걸어 잠근 채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숨을 쉬기도 힘든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명숙의 발소리가 방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1초가 1분처럼 흐르고 문고리가 몇 번 덜컹거렸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문 밖까지 들릴 것만 같아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방문 앞에 멈춰진 명숙의 발소리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결심한 듯 갑자기 크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명숙의 발소리는 다시 계단을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명숙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우리는 겨우 숨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명숙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평소처럼 수다를 떨지도 않았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말수가 적어진 명숙을 보며 저는 그날 밤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다 눈치를 챈 걸까? 다 들킨 걸까? 불안함은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명숙이 제 침대에 나란히 누워 한참을 뒤척이다 심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있잖아. 나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그 목소리가 너무나 무거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싶어 온몸이 떨려왔죠. 수진아, 저 녀석 지훈이 말이야. 아무래도 여기 여자 때문에 내려온 것 같다. 방학 때도 너네 집에서 공부한다고 한참 머물고도 틈만 나면 너네 집을 그렇게 오더니 알고 보니 저 녀석 여기에 여자친구 숨겨뒀나 봐. 명숙은 한숨을 내쉬며 본물이 터진 것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내가 마트 가려다 카드 지갑 놓고 와서 다시 왔거든. 너도 텃밭에 나갔는지 없고 지훈이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2층에 가봤거든. 그런데 글쎄 저 녀석 신발은 분명히 문 밖에 있었는데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도 닫고 꼼짝없이 숨어 있는 거 있지. 분명히 여자랑 같이 있던 거야. 여자 신발만 간신히 숨겼겠지.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내려갔지 뭐니. 이제 다 커서 군대도 다녀왔는데 내가 뭐라 할 건 없지만 그래도 너 혼자 사는 집에 너도 몰래 여자친구 들이는 건 내가 좀 미안하잖아. 아슬아슬했던 위기는 그렇게 또 명숙의 거대한 착각 속에서 오해로 해소되었습니다. 저는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럼 나도 모른 척 해줘야지 뭐 한참 나이인데 어쩌겠니 이해해야지. 명숙은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듯 며칠 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명숙의 차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던 우리는 문을 잠그자마자 마치 굶주린 짐승들처럼 다시 서로를 탐하며 거대한 호수의 마지막 물을 채우듯 미친 듯이 서로에게 탐닉했습니다. 방해꾼 없는 공간에서 우리는 가장 뜨겁고 원초적인 모습으로 서로를 소유하며 억눌렸던 시간들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렇게 메말랐던 우리들의 욕망의 호수에 탐닉과 환희의 물이 어느새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훈이도 복학 준비를 위해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밤에 거실에 촛불을 켜고 둘만의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해. 다른 청년들처럼 여자친구도 사귀고 졸업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줘.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야. 지훈은 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알겠어요, 이모. 약속할게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이모를 보러 와도 되는 거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결혼하기 전까지 때때로 찾아오는 것을 허락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약속대로 대학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취직을 했습니다.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도 하고 지금은 아빠를 똑 닮은 아이도 낳아
아주 안정된 가장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지금도 계절이 바뀔 때면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홀로 제 집을 찾습니다. 이모, 지붕 창틀이 좀 헐거워진 것 같아서요. 이모, 근처에 출장 왔다가 들렀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지훈의 손에는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꽃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나요? 지훈이가 오면 아직도 그 은밀한 관계가 계속되느냐고 말이죠. 글쎄요. 그건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한 우리 둘만의 영원한 비밀로 남겨두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 비밀이 있기에 저는 남은 생을 한 명의 여자로 웃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에도 오늘 밤 이런 기분 좋은 비밀 하나쯤은 숨겨져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서툴고 뜨거운 고백이 잠 못 이루는 여러분의 밤에 작은 위로와 설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 수진이가 다음의 은밀한 고백을 이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 깊이 닿으셨다면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도 가슴 시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진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